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교육 실태와 환경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강원도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 실태를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오전 9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수업 자료로 배운 건 복습하고 새로운 건 익히다 보면 어느새 종이 울립니다. 이제 막 1교시가 끝났지만 선생님의 발걸음은 이때부터 빨라집니다. 교무실에 들러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면 차에 타고 다시 두 번째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차로 30분 남짓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선생님의 원 소속 근무지인 미로중학교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면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이런 식으로 외부 학교로 출근했다가 돌아오는데 바쁜 것도 있지만 교육 과정이 달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수업 준비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역시 작은 학교인 근덕중학교에서도 과목별로 거의 매일 겸임 수업이 실시됩니다. 미로중학교에 소속된 기술과정 선생님도 이틀은 이 학교로 출근해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학교에도 기술과정 전임교사가 있었지만 교원 배정이 축소되면서 겸임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작은 학교의 겸임 수업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원도 내 중등 교원 숫자는 2019년 5,817명에서 지난해 5,75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632명, 내년에는 5,541명까지 줄어듭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서 겸임을 맡은 교사는 늘어나 2019년 423명에서 올해는 482명으로 늘었고 내년은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수가 적은 사람들이 감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도 불안한 거죠. 다음에 내가 어디를 또 옮겨야 될까? 20년 이상의 노련한 교사들이 주로 겸임을 많이 맡았지만 갓 임용된 신규 교사는 물론 5년 이하 젊은 교사들도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겸임 업무가 확대되면서 학교 업무 부담도 늘어나 다소 늘었다는 응답이 36.7%, 많이 늘었다는 응답도 26.5%나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학급수에 따라 교원 배정과 정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작은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21년 현재 강원 지역 교육 환경의 한 단면을 보셨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안상태 정책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속초시 청봉초등학교 김동수 교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VCR을 통해서 이른바 겸임교사의 하루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중학교에서 겸임교사라는 얘기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 제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관님께서? 예. 예를 들면 이제 3학급 중학교가 있을 때 교과목은 12교과인데 저희들이 교원 정원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 교사를 7명에서 8명만 배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교과에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니까 그 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옆에 학교 선생님이 A 학교로 와서 음악, 미술 수업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 있는 선생님의 일부가 옆 학교에 가서 기술이나 영어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겸임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속은 원래 소속 학교들은 있으신 거고 다만 그 수업을 위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수업을 하신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겸임교사다라고 부르는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겸임교사 제도가 이제 무척 생소한데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한 거는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됐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아동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를 핑계 삼아서 교원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학교일 경우에는 교사를 교과목만큼 배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 겸임하시는 선생님 숫자가 점점점 늘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 화면을 본 것처럼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임교사 제도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본인 소속 학교에서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이 정도는 자리를 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원래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담임을 맡고 있는데도 인근 학교로 순회하면서 이 겸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학생들 또한 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교사와 급하게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 학교에 본인이 소속한 학교에 담임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뭐 담임의 부재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교과 시수가 적은 음악, 미술, 체육 위주로 이제 겸임교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비중은 작을지라도 학생들의 뭐 정서 함양이라든가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소속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학교로 쭉 수업을 다니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요, 학교의 어떤 특별 활동, 예술 행사 뭐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네.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체능 담당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담임을 맡지 말아라, 이렇게 갈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발생할까요? 예, 그런 우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들은 수업 시수가 그 한 학교에 있어도 좀 차는데 주당 수업 시수가 1시간이나 2시간 있는 선생님은 그 학교만 수업하면 주당 수업 시수가 너무 작으니까 네. 이런 분 위주로 지금 겸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인 거죠? 예, 그렇죠. 그 네. 학급 배정은 학교의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면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그 겸임교사를 맡는 경우는 이제 담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공백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 우리 교원 정원을 줄이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겸임을 하고도 담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육 공백뿐만 아니라요, 이 겸임교사 제도로 인해서 교사가 이제 자리를 비우니까 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된 바가 있지만 학생들하고 소통 혹은 유대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걱정도 듭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이제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사가 만약에 학교를 비우게 된다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사와 학생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네. 실제로 겸임교사를 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의견, 이거는 사실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예. 우선 그 작은 학교일수록 교사 한 명이 처리할 업무가, 행정 업무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사를 한 명을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교사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강원도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은 뻔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고충. 예. 일단은 교사들이 먼 거리를 이제 지금까지는 경력 교사들을 겸임교사로 배치해서 다행이었는데 네. 이제는 신규 교사들도 겸임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신규 교사들 경우 차가 없을 경우 먼 거리까지 심지어 한 100km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실제로
출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겸임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학년과 다른 교과를 가르치면은 그 수업만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의 주제, 수업의 내용, 그리고 수업을 한 후에는 평가, 기록까지 모두 그 교사의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동아시아, 중국사, 세계사가 각각 다른 과목이고요. 네. 그 과목의 2학년과 3학년을 가르치면 그게 또 다른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대 4과목, 5과목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개별 교과목을 다 다른 교과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전에 겸임교사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요. 겸임 그 교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이제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 인력을 충분히 배치한다던가 네. 학교장이라든가 교감 선생님이 보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 2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행정 인력을 증원을 해달라 이런 방안이 좀 요구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동 거리나 뭐 이런 것들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무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교무 행정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교무 행정팀의 팀장은 교감 선생님이 맡으시면서 업무를 많이 이제 감소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학교의 업무들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거리가 너무 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의 기간제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학교가 생길 때, 그런 겸임교사가 생길 때는 그 과목에 교사를 더 배치해서, 정원을 더 배치해서 너무 멀리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지 어려울 정도로 먼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력의 여유분을 갖고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답변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역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군요. 예. 자, 그다음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이 학생 수가 적은 이른바 작은 학교 내지는 이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이 겸임교사 제도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 폐해가 많이 있었죠. 지적이 됐는데 그 말씀해 주신 거 말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책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사의 정원이 줄 때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도시의 큰 학교 중심으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은 학교에서 교사를 이제 1명 내지 2명 정도 줄이면서 겸임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명 가량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 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네.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에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정부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사 정원, 중등 교사 정원만 지금 91명 정도가 감축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정원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겸임교사 수를 현재 수준에 더 늘리지 않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해법으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실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교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간제 교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미봉책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정교조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인사혁신처에서 교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정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평가 가치를 좀 절하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교원 정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정교조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학교 현장에서 이 정원외 기간제 교사분들이 충원됐을 때 이 겸임교사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생기는 문제점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91명을 감축했을 때 겸임교사를 더 그만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갑자기 이제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네.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이제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장기적인 대책은 우리가 교육부나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아마 그렇게 교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네. 저희들이 정원의 기간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숫자가 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 여론이 그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학생들의 교육력을 유지해야 된다. 예. 이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이 정원의 기간제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학습하는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뭐 뻔한 것이죠. 그러면 또 학생 수가 감소가 되면 또다시 폐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문을 닫는다라는 공식 내지 처방이 지금까지는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분교로 문을 열었다 한때는 본교로 승격했던 삼척 미로초등학교 고천 분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2005년 폐교될 때까지 45회 동안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곳입니다. 동문과 주민들이 폐교를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고 한동안 비어있던 학교는 마을 소득작물인 콩을 주제로 한 체험장이 됐습니다. 2005년 폐교된 이 학교는 올해 삼척시에 매각돼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폐교 상당수는 이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강원도 내 폐교는 464곳으로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매각 등 처분된 자산은 절반 수준인 257곳에 불과하고 미처분된 자산은 대장 가격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150여 곳은 대부 등으로 활용 중이지만 수익이 많지 않고 나머지는 아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활용 중인 폐교가 위치한 곳이 주로 상간 오지여서 대부나 매각 그리고 건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활용 중인 47곳 중에서 41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마을의 거점 역할을 계속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릉시 운산동의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 지난 2017년만 해도 전교생이 5명으로 폐교까지 거론됐던 학교지만 불과 4년 만에 학생 수가 55명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3월 본교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비결은 자연 친화적인 체험 위주 학습. 지난 2016년부터 운산 분교장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며 학교 숲 체험, 학생 자치 다모임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생태학자로도 유명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와 생명 다양성 교실을 열면서 교육의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이 학생 수 증가의 토대가 됐습니다. 단방향으로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아이들의 삶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55명 가운데 마을 학생은 단 2명, 강릉 시내에서 53명이 통학하고 있는데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간의 유대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본교 승격을 앞둔 운산 분교의 사례는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이 폐교 실태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이 폐교를 막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학력 아동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네. 지금 그 도시 근교의 작은 학교들은 도시의 아이들이 그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이제 통합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가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벽지나 농어촌 아주 깊숙한 골짜기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교를 막는다. 예, 저희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도시 근교에 있는 학교라도 어떻게든 그걸 좀 유지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네. 그 한 10만, 20만 되는 도시의 아이들 중에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구역을 광역화시켜서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는 못 가지만 예. 큰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통합구역을 광역화시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네.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시내권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교육과정 다양화, 통합구역 광역화, 통학버스 지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실장님은 이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다른 무슨 대안이 있다면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가까운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학부모들도 많은 공감대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을 또 학교에서 출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산 어촌의 어떤 경제가 좀 살아나고 거기에서 활력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젊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곳에서도 마음 놓고 내가 일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반들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리하게 폐교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데 무조건 양쪽으로 확대를 하거나 원어민을 초빙을 해가지고 영어 특화 수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산촌 유학이라고 해가지고 숙식비를 다 제공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학교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들어왔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A 학교, B 학교가 그 서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도시의 큰 학교 아이들, 학급당 횟수가 많은 학교 아이들이 도시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로 이렇게 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실제 예로 보면 고성군에 작년에 출생아가 2020년 출생아가 95명입니다. 네. 그런데 고성의 초등학교만 15개가 있습니다. 네. 이 15개 학교가 아무리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펼치더라고 해도 이 학교의 이 소규모화를 막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까를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법을 찾는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안을 내세워도 실제 적용해 보면 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폐교로 인한 그 문제 자체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한데 이 폐교가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면 이게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 폐교로 인한 부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떠한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1981년 이후에 지금 폐교된 학교가 464개 정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257개는 매각으로 했고요. 네. 지금 161곳은 좀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46개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에서 봤던 고천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 콩이나 네. 예, 두부 이런 체험 활동을 쓰고 있고 삼척에 있는 그 분교 하나는 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쓰고 있기도 네. 하고요. 춘천에 있는 한 학교는 저희들이 청소년 인생학교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매각이 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면 문제거리가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미활용되는 부분이에요. 예, 46곳이 지금 미활용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또 다른 계획이나 보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건이 좋은 곳은 사실 서로가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요. 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지자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환경도 좋지 않고, 네. 예, 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 같은 경우가 저희들 또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관리 예산만 투입되고 있고 네. 뾰족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46곳 정도가 남았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지고 매각하거나 대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 일괄 매각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그 부분을 이제 야영장이라든가 네. 노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런 걸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46곳 중에서 뭐 대부 계약을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그 13곳 정도는 공개 매각으로 이제 입찰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이제 사례마다 가능한 곳이 있고 그것이 아무도 이제 그 관심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공공인 목적으로 지자체나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적으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매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거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뭐 그런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유인책이 되지 못해서 가장 그렇습니다. 강을 끼고 있거나 환경이 좋은 곳은 뭐 서로 지금 이렇게 임대를 내거나 매입을 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 작은 학교, 소학교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상 이유로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다수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등교 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소식 들립니다. 강원도 내에 이런 학교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5명 이상 학생이 늘어난 곳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8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릉의 운산분교고요. 고성의 아야진초, 그다음 춘천의 오동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큰 학교는 이제 원격 수업이 뭐 격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지만 작은 학교는 365일 학교 문을 여니까 그게 유인 효과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게 통학구역 밖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작은 학교로 갔기 때문에 이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해도 틀리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가 이제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제가 딱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주소와 가까운 학교를 가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시 인근의 작은 학교를 위해서 그걸 풀어놨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우리는 통학구역 광역화라고 지금 정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주소지를 부모들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데로 옮겨놓으면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 위장전입 문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타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성화 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거를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 실효성이 증명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까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모든 학교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국가교육과정 안에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을 활용해서 어느 학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고 어느 학교는 이 자연 탐구 같은 영역을 특성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과정, 정규 수업의 일부와 그다음 방과 활동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운산분교가 그 생명 다양성 교육을 주제로 해서 기후 위기와 생명 다양성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체험 중심의 그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학생과 좀 일부 늘었고요. 삼척에 가면 그 맹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이 스포츠 골프라는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좀 학생들이 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교육 과정을 특화하면서 학생들이 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는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일단 모수가 많아야 됩니다. 한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면 그 아이들의 다양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양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육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가까운 데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어떤 모수가 있을 때 거기에 일부 학생들의 특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네. 그 학교로 아이들이 몰려서 그나마 60명 정도의 학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적정한 숫자의 학생 숫자가 담보된 것을 전제로만 하는 거니까 적은 학교,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 이 최적화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뭐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거는 지역에 주민들이 늘어서 네. 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그게 그 성인들의 일자리나 이런 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교육과정으로 그 특성화를 하고 그 인근의 아이들 중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아이들로 이렇게 오게 해서 학교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펴 준다면은 충분히 이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학교가 다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적 조건과 인적 조건이 있는데요. 물적 조건은 이미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거기에 이제 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라든가 교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받는 혜택이 크고 또 개별화 맞춤 교육이 또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인적 조건은 그런 거에 이제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다수의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혼자 이렇게 동분서주 한다거나 교육행정기관의 어떤 물량 공세만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특성화 교육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을 때 네. 그런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지금 금방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정책실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산분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운산분교는 어떤 학교장이 뭐 학교를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강릉 지역의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좀 고민하자. 그래서 매월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거든요. 그래서 한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교사가 와서 그 공동의 가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운산분교가 내년에 초등학교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 실장님께서는 이 교장 선생님이 변경되면서 그 특성화의 내용이 계속 유지 못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그 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요, 양양에 거기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특성화해서 아이들 이제 인근 학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60명으로 늘어난 학교 사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기존에 그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셔도 특성화 내용에 그렇죠. 그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예. 없다. 예, 단 이렇게 이제 어떤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열정을 갖고 있다가 떠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착을 시켜놓으면 그다음에 누가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이. 알겠습니다. 자, 차별화, 개별화 교육, 이게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별화, 개별화 교육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경향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학생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나 뭐 지금이나 항상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화,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처럼 60명, 70명일 경우에는 차별화, 개별화 교육이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권위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진행자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학창 시절을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권위적인 그 폭력이 동반되는 그런 교실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왜 생겼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교사 개인의 어떤 자질의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개선을 하고서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교육 재정의 투입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오로지 이제 개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지향점으로는 동의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네. 지원이나 네. 이런 제도들은 네. 충분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내 총생산 대비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OECD보다 낮습니다. 뭐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항상 자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여전히 인색하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원을 더 이상 뽑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옛날에 IMF 같이 국가 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줄이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족한 재정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교원 정원의 교원 정년의 네. 축소라는 어떤 좀 과감한 정책을 해서 교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어찌 되었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전 정부 역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정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차별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교육,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정원이 몇 명 정도가 돼야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혹시 예측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뭐 차별화 교육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있고요. 네. 개별화 교육이란 말을 네. 씁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은 참 특별한 아이잖아요. 네. 뭐 가정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30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교사들이 그 아이를 특별하게 봐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은 당연히 그 아이의 성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있더라도 그 아이에 맞는 또 다른 교육과정을 저희들은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두 부모란 말이 있는 것처럼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은 20명 이하를 그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인구 감소가 사실은 이걸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강원도 인구가 줄었다고 강원도 예산을 줄이지 않듯이 학생들이 준다고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교육 환경을 바꾸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역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이 개별화 교육이 실현이 되려면 지금 해주신 말씀 말고 또 다른 뭐 전제 조건이랄지 아니면 선결 과제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개별적이라서 정말로 특성이 다양해서 그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한 50명이 한 반에 공부하던 때하고 좀 다르고 28명의 아이들도 하나하나를 다 키워야 되는데 그 미처 손길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공동학구로 된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한 반에 거기는 이제 한 반에 6명, 7명이거든요. 그럼 담임이 그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를 거기서 적응시키니까 시내 학교에서 생겼던 부적응 이런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거기서 학교 교육 과정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교육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특히나 강원도 교육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에 전교생 10명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25곳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사실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거점 지역을 정해서 유초, 중고의 어떤 적정 규모의 복합 캠퍼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규모를 좀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려운 지역은 초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같은 것도 개념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한테 배우고 형한테 배우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고요. 학교 구성원 모두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방역과 수업 두 가지를 하시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 실장님 혹시? 네. 이제까지 1시간 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교육 외적인 문제를 좀 짚고 싶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은 그 작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다 농산어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산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야지 작은 학교가 저절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산어촌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뭐 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가 농산물 기본소득제와 같은 좀 사회보장제도가 동반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농산어촌의 현실이라든가 강원도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교원들이 여러 정치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 또 경제 논리로 보지 말고 국가 전체의 과제로 보고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이 함께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는 단지 교육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존재 가치를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기처럼 소중한 교육, 학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